그러니까 뭐 인간도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합성생물학 연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인간 뭐 유전체를 만드는 그런 거는 되게 사실 그 조지 처치거스 교수가 어떤 이목을 확 끌었지만 그게 시들시들해진 게 그 유전체를 만들어서 사실 작동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전체는 DNA 정보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크랙 벤터가 만든 것처럼 그때 무렵에 아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막 시작해갖고 막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미 있는 유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 그런 걸 넣고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된 거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합성생물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합성생물학의 아주 큰 흐름, 요즘 굉장히 핫한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크래그 벤터 교수님 하는 것처럼 DNA를 합성해서 뭐 갈아치운다거나 아니면 인간에서 뭐 디자인 베이비를 만든다거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산업적인 큽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요즘 쓰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이. 합성생물학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예요? 제일 성공적인 게 알테미신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투라는 그 중국 여자 과학자가 찾아냈고 약간 미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찾아냈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키슬링이라는 버클리에 있는 합성생물학 하는 사람이 갖다가 효모해서 그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넣어갖고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뭐 우리가 기존에 석유에서 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에서 얻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물체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이게 이제 사실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커다란 주제인데 기존의 그 이제 근대의 특징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대부분 많은 경우에 화석 연료가 재료로 쓰였죠. 근데 그거를 생물체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커다란 공장을 짓지 않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맞춤형 소량 생산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재료를 원유 대신 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근대에서 만들던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생물체를 이용해서 프로덕션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플라스틱 우리 전에 미세 플라스틱 했었잖아요. 네네. 효소를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회사도 프랑스에 있어요. 그거의 장점은 효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 생겨 다 죽어도 그냥 배양하면 금방 다시 늘어나니까 공장에 막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바이오가 생명체고 파운드리는 반도체 같은 거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들을 파운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성생물학이 가는 추세가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에다가 로보틱스랑 AI를 결합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데 그거를 로봇이 하는 거죠. 사람이 안 하고. 이 로봇이 하고 그 AI가 그 결과를 계속 합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또 다시 디자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듈의 기능을 갖는 생명체를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면 합성 생물학의 이 효율을 굉장히 빠르게 배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로 이제 이 산업계의 축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합성생물학을 진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진흥법도 만들고. 근데 바이오 파운드리가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백신이 다 바이오 파운드를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 mRNA 백신이 바이오 파운드리로 해서 그게 되면서 5배 빨라졌어요. 그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슐린을 지금 다 바이오 파운드를 만들어요. 아, 인슐린. 네, 당뇨 환자들 인슐린을 생명체에서 그걸 다 뽑아내기에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양이라 우리가 쓰는 뭐 항생제라든지 인슐린, 단백질 이런 것 전부 다 바이오 파운드리라 이 산업은 이미 확고해요. 시장 규모가.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싹 다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게 대박인데요, 진짜? 앞으로 엄청 커지겠는데요? 네. 교수님 살짝 놀라셨는데요. 급진적인.
근데 화학자 입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 바이오 파운드리에 사실은 합성생물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미생물을 혹은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하는 전략이 있고, 그다음 셀프리 세포 없이 미생물 없이 하는 바이오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그 전자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후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화학적인 이 기반의 바이오 파운드리보다 이 전자가 보통은 이게 더 낫나요? 아니면?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체나 이런 생분자를 다룬다는 건 여기에 쓸 수 없는 용매가 화학적인 더 많아요. 뭐 벤젠을 쓴다거나 이런 온갖 물질 닿으면 부식하고 요렇게 직접 화학적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당연히 바이오 파운더리나 생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무조건 더 효율적이에요. 왜 무조건 더 효율적이에요? 생명체가 가장 효율적인 규모가 훨씬 크고 이 생명체를 쓴다는 게 화학이나 산업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많이 보는데 식물을 기르거나 동물 이것들을 의외로 그러니까 CO2 네거티브로 구분된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 열을 가하거나 연료를 태우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면 무조건 환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 쪽도 어쨌거나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만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상에 회복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봇, AI, 대량 생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더 빨라지고 더 좀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송 교수님? 되게 여러분들이 이게 재밌겠다,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명체를 그렇게 공장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세요? 걔네들한테 일 시키는 건 미안하긴 한데 근데 어떡하죠? 근데 안 시키기에는 좀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은요? 저는 뭐 이게 부정적이세요?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뚜껑이 열렸고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러다이트 운동밖에 안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기준이 어디까지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뿔 없는 소도 만들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소끼리 목장에서 싸우고 다치고 그런다고 뿔 없는 소를 만들었어요. 유전체에서 그 뿔 잘라내서 뿔 만드는. 기본 외형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학교 앞에서 옛날에 병아리 팔았잖아요. 네. 그거 다 쑥병아리잖아요. 네. 간별해서. 요새는 유전체에서 쑥병아리 안 나오게. 아예 처음부터요? 달걀 낳는 그냥 닭만 나오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유용하죠. 그죠? 근데 정말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신념의 문제 약간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라는 그 전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변형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돌아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것도 고민해볼 지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괜찮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약간 미생물로 연료라든가 아니면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만 좀 오픈을 하고 예를 들어서 뿔 없는 소라든가 앙컷만 나오는 닭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막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들긴 드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저의 기준이 약간 망가져 있다는 걸 오늘 좀 느낀 게 어디까지 갈 건데요? 아까 닭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설마 다리를 6개로 해서 닭다리를 늘리는 연구가 돼서 그거라고 야 이런 게 했는데 성별이라 별거 아닌 것 닭다리 같은데 6개. 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망한다니까요. 어차피 과학자분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탄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보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건드린 순간 생명이라는 게 숭고한 게 아니라 생산되는 걸로 바뀌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보고 근데 미생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연료 쪽이나 탄소 이런 기후 이런 이쪽은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어디까지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예. 인간의 지적 능력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100% 맹신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의 근대를 넘어오면서 산업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 이런 대량 멸종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만들어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자연 중심, 생명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명체를 사용하는 거야. 아. 그런 거잖아요. 합성생물학이. 맞아요. 그러면 이 극단의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30년 동안의 변화를 겪고 또 보고 목격자가 되면서 과학자로서 이걸 이해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대한 교수는 저처럼 라이프 사이언스 하는 분이니까 이런 이 저의 양극단의 고민을 아마 충분히 같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심원준 박사님이랑 같이 네. 미세 플라스틱 네.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개발됐던 게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심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또 없애기 위해서 합성생물하고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었는데 그 박테리아가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위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찬양해야 될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사실 한국에서 너무 이거를 산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저도 비판적인 견지에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뭐 딱히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역시. 맞아요. 왜냐하면 상하 얘기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를 모두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일부의 위험성 때문에 이걸 아예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건 과학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거나 하지만 그거를 무분별한 호기심을 갖는 과학자라 해서 이 사람을 금지시키는 건 과학의 발달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런 보고.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과학이 왜 계속 발전해야 되지? 과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연구하고 싶고 궁금해서 선택한 게 과학인데 이거를 멈춰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게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없는 거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으로 연구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그쪽으로 자본이 쏠리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네. 현대 사회에서 예. 위험을 만들어낸 요소 중에서 국가 권력, 자본, 그다음에 과학자의 무절제된 호기심이 세 가지가 만나면 정말 재앙적인 결과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민주적인 통제밖에 없는 것 같고 사회에서 이 정도 연구의 범위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는 거고 기술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송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뭐 그런 법률 같은 걸 좀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될 것들 항목을 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화학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 3대가 징역 500년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3대가 500년이야 그냥. 영노화 기술 발전해서 수명이 500살로 늘어났는데 500년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량을 저 세게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세게 가야 된다는 얘기. 세게 가야죠. 아니, 교수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다양한 또 생각들 하게 되는데 저는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셰프가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합성생물학도 이제 그 기로에 지금 딱 놓여 있다. 예, 여기서 삐딱하게 가면은 큰일 나는 거고 이제 제대로 가면 또 그만큼 편리할 거고. 사실 그 교수님이 오늘 좀 그 감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우리 송 교수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네. 21세기 지금의 인류는 네. 지난 몇십만 년의 인류랑 다른 인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교정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인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생명이 정말 뭔가, 이게 정말 존귀한 건가? 생명이란 게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는 어느 쪽으로 갈지. 네.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쁜 쪽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합성 생물학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